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애국운동하기 전에요, 몇 년간 집사람하고 국내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요. 그 중에 일본, 제가 일본은 아니겠지만 목포를 왔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차를 렌트해서 2박 3일 동안 목포에서 이제 제가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해상 케이블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유서 깊은 장소에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넘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반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이념이나 가치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아마 일당 100을 하시는 분들만 모이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자가, 손상대 사회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자인데 요새 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유관순 자매를 통통한 살찐 이런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건장한 건강한 좋은 단어도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자답지 않습니다. 고쳐야 돼요. 예. 제가 오늘은 제목을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으로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예를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먼저 목사님께서는 연방제 통일을 여러 번 강조하시니까 연방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터인데, 연방제 통일은 제일 먼저 김일성이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연방제 통일을 말한 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5.18 이후에 1980년도에 대한민국의 혼란을 틈타서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김일성의 통일 방안은 단순히 연방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방국가를 만들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미군 철수를 하고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씨알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그의 연방제를 고려 연방제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김일성이는 연방이 되면 하나의 국호가 필요한데, 국호가 뭐냐, 고려인민연방공화국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고려 연방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들 때에 와서, 다음이요, 김정일이가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때는 자기 선대의 김일성의 통일 방안에서 뭐를 빼느냐,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선 폐지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건 없이 하나의 연방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뭐냐, 연방이 되면 국가보안법은 필연적으로 폐지가 될 것이고, 또 미군 철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통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0년에 김대중, 2007년에 노무현, 2018년에 문재인이가 가서 연방제 통일에 찬성을 하고 왔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예컨대 민주당 강령을 보면 6호의 통일 방안이 나와 있는데,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이렇게 민주당 강령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남북 간 합의니까 연방제 통일 방안을 존중할 것이고 계승할 것이고 적극 이행한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명이는 방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방북을 하겠죠. 네 번째로 연방제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은 뭐겠는가? 연방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 4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 4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에는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요. 현재 192명이니까 한 8명 이상이 이제 부족한 것인데, 다음이요.
지금 이제 그 네 번째 보면 국민의힘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어떻게 하면 내란 정당이라 이렇게 몰아가서 정당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예컨대 해산되어 오는데 역으로 국민의힘이 해산되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은 해산당해도 쌀 정도의 정체성이 없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을 시키려고 하면, 또 해산이 된다면 107석이 의원직이 다 상실됩니다. 다시 선거로 뽑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등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자력으로 헌법까지 고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2013년 말에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두 국가이고 두 민족이다,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음이요. 임종석이가 2014년 그 이듬해죠. 이듬해 9월 달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김정은이가 두 개의 국가를 말하니까 임종석이는 바로 그 말을 받아서 그러면 두 개의 국가로 가자, 그러면서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 이렇게 화답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영토 조항이라는 것은 뭔가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38도 이 북한에 있는 현재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도 대한민국 영토란 사실을 우리 헌법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간은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고치자, 이렇게 김정은에게 바로 화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기 2014가 아니라 2024네요. 미스프린트입니다. 예. 2023년도 김정은이가 12월 달에 두 국가다라고 하니까 이듬해 2024년에 맞다, 두 국가로 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다음이요. 이 임종석이는 어떤 인간입니까? 제목을 보시면 자주 평화 통일 세계를 목표로 한 과거의 전대협 의장이었습니다.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대협 의장을 한 인간인데, 그 인간은 89년도 임수경을 평양 축전에 참가하도록 지휘한 인간이 임종석이에요. 이때는 우리 이동호 장로가 전향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동호 장로가 깊이 관여한 흔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다 이미 다 밝혀졌지만, 임수경이를 평양 축전에 왜 보냈느냐? 통일하자고 보낸 거예요. 그 인간이 은평을에 2015년에 출마했는데 은평을을 통일 전진 기지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약까지 했고, 2019년에는 모든 공직을 은퇴하면서 비서실장을 그만두면서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통일운동을 매진하겠다라고 떠든 인간이 임종석인데, 이 인간이 2023년 김정은이가 통일 폐기 선언하니까 바로 이듬해 통일하지 말자, 화답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임종석이다, 이 뜻입니다. 물론 좌파들이 뭐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봐왔지만,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임종석이가 한 입에 두 마디 세 마디를 하고 있는 인간이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최근에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동영이가 어떤 망발을 하고 있느냐? 통일부를 없애자, 그래서 남북협력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동영이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전북 사람인데, 셋째 줄 보시면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에 방점을 두고자 하는 그러한 그 경력을 가진 인간이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개성공단을 만들고 이산가족을 추진한 이 사람인데, 정동영이가 예컨대 통일부 대신에 남북협력이나 남북관계부로 고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서 이 정동영의 말 중에 뭐가 있느냐? 북한 비핵화를 말을 해야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란 말로 바꿔 부르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선 종전선언을 하고 후 비핵화를 하자. 이건 우리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한다. 조금 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정동영이가 떠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다시 한번 통일부 장관으로 이재명이가 임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좌편향 일색의 역사교과서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거의 다 좌편향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왜 대화가 안 되느냐?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 두 가지인데, 한국 근대사가 있고, 한국사가 있고 한국 근현대사라는 교과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좌편향 일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거짓된 역사 교과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1997년에는 그냥 97년까지는 교과서가 국정제도였습니다. 국정은 뭔가면 나라에서 한 가지밖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게 국어가 있고 국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밖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김대중 때 한국 근현대사를 검정으로 고치고 노무현 때 한국사를 검정제로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교과서가 6가지, 7가지, 8가지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여러 학과가 있지만 가장 이 빨갱이 성격이 강한 인간들이 교수가 어딘가 하면 사회학과하고 이 역사학과 교수들이 상당 부분이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좌편향되어 있는 것이,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그들이 만든 교과서는 다 좌편향된 교과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는 예컨대 친일파고 미제의 앞잡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6.25 전쟁 중에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이 뜻입니다. 10년간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기억을, 같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제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입했었죠. 그러나 탄핵되는 바람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다시 문재인 때는 검정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2014년에 여러분 크게 놀라실 분인데,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2352개입니다. 그 당시에 2352개의 고등학교가 전부 다 좌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한 것이에요. 단 한 군데도 우파라든지 정도를 걷는 교과서가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단 하나도 없었고, 2352개 모두가 다 좌편향된 교과서를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014년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 와서 2352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1000대 1000, 1500대 500 이렇게 점진적으로 좌편향 일색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14년에 2352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의 교과서를 공부한 자녀들이 30대 후반과 40대, 50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김대중 고문은 뭐라고 했느냐? 세 줄입니다. 후손에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는 훗날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10년도 안 돼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대 29대 300인데요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려면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29번의 중간 사고가 터진 다음에 한 큰 사건이 터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29개의 작은 사건은 어떤 식이냐? 300번의 징후,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터진 것이고, 29번의 작은 사고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사고가 터진다고 하는 것이 소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보면 2352개의 고등학교가 다
단 한 곳도 없이 전체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다 좌편형 교과서로 일색으로 도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3번의 징후가 있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다 자유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무른 체하고 무관심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설 하나 틀어주세요. 우리 연말까지 애국 메시지 받기 1000만 명 서명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을 만들어냅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000만 명 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집에 계셔도 마음은 시청 앞으로 매일같이 모여서 1천만 명이 매일같이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1천만 애국 메시지 받는 서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은 이 목표를 연말까지 온전히 완성하여 매일같이 오늘 이 귀하신 연사님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메시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탄생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집행유예. 이명박 장로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집행유예 받았어. 당신이 530만 표를 다 까먹을 자격이 있어. 정신 차리세요, 장로님. 나는 장로님을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야. 앞으로 1년 9개월 동안 다시 한번 두고 볼 텐데 뭐라고요? 명예롭고 행복한 퇴임을 위하여 앞으로 노력하겠다고요? 누구 맘대로? 장로님 퇴임식 한 날 나는 전국 청교도를 다 데리고 이 상태로 정치하면 퇴임한 날 전국 청교도 300만을 이끌고 당신에게 난 계란 던질 거야.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이 나라를 망치는 대한민국 종북주의자 좌파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을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그만.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경제 살려달라고 당신을 대통령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널려있는 종북, 친북, 주사파 세력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세웠다라고 했었죠. 이 화면은 2011년쯤에 정강 목사님이 연설하신 내용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기 때문에 박력 넘치는 연설이고, 제가 전 목사님의 연설을 많이 봤지만은 가장 강력한 또 힘 있는 참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연설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 장면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경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종북, 친북, 주사파 세력을 제거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11년이죠. 조금 전에 김대중 그 조선일보 주필이 쓴 것은 2014년 글입니다. 그러면 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 검정죄를 그대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죄로 바꿨지만 2011년에 전광훈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있는 친북 주사파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 갖다가 제거해 달라는 것을 갖다가 강력히 요구하셨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일을 똑바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그분 혼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분도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책임을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 법관은 없고 법관은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의 대법원 사건을 파기환송 사건을 갖다가 고등법원으로 보냈는데, 그때 그 전국의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고 뭐 난리를 치더니만 하지 않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관 대표회의가 126명인데 그중에서 90명이 참석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참석한 걸 다 포함하는데 제가 참 하도 기가 찬 게 뭐냐, 셋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법관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등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인간이 67명이에요. 90명 중에서. 이게 판사입니까? 지금의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어떤 겁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군데서 겁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법관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때문에 특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사법권 침해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인간이 절대 다수라야 되는데 90명 중에서 아니다라고 보는 인간이 67명입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 좀 판사로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재판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67명이.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관은 죽었다라고 봐야 옳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관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가지 사건, 파기 환송된 사건 길 정하지 않았죠? 대장동 사건도 추후 정하기로 했죠? 어제 보니까 법카 유용 혐의도 추후 지정한다. 다 알아서 판사들이 다 이재명 사건을 안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법관 대표 회의에서 하는 인간들이 그런 결정도 90명 중에 67명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 우려가 없다라고 찬성하는 인간들이 모이는 것이 법원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까지도 썩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저항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국가 권력이 불법으로 치닫고 있고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가 됐을 때는 국민들은, 인간은, 인류는 그러한 불법 권력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요, 모든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북한의 방사선 폐수를 서해 방류했는데 그 둘째 줄을 보시니까 원격 탐사 전문가인데 금년 5월 말에 평산 우라늄 침전지에서 폐수가 흘러가는 것을 포착했다 그래요. 그래서 폭 2m 배수로 검은 폐수띠가 외부 하천으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 폐수와 산성 폐수로 의심되는 것들이 바다로 바로 나가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포착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이재명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인간이 당대표 시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인류 최악의 재앙이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방사능 테러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정작 북한이 무단으로 핵 폐수 방류에는 이재명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다 침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하면 침묵하고 일본이 하면 분노하는 게 옳습니까? 이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치가 맞느냐 이 뜻이에요. 다음. 이 인간들이 난리친 걸 다 아실 거예요. 방사성 오염물질을 측정하는데 1조 5천억의 세금이 쓰였는데 전혀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떠들었기 때문에 혈세 1조 5천억이 낭비가 된 것이 바로 이재명 일당이 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해양투기 반대한다. 그냥 제가 사진을 소개한 것이고, 다음. 이걸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철회하라, 가두 시위 벌이는 장면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인간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그 옆에 정청래가 있고, 여러분 다 아는 인간들이죠. 저렇게 생명의 바다를 죽이지 말라고 떠들고 앉았는데 북한이 핵 폐수와 중금속 폐수를 서해 쪽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 전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모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북한에 쌀과 성경을 보내려다가 체포된 미국인이 있습니다.
27일에요. 쌀과 달러와 성경책을 페트병에 담아서 조류를 통해서 북에 보내려던 미국 선교사 6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쌀과 성경책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달러를요, 풍선에 띄워서 북한으로 많이 보냈는데, 여기는 조류를 이용해서 페트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재난안전법은 어떤 거 하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단에 써 있죠. 홍수가 났든지 화산이 있다든지 산불이 났다. 그럴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재난안전법이란 말이죠. 북한에 쌀과 달러와 성경책을 보내는 게 무슨 재난에 대한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이요. 첫째로 보면 북한의 도발은 재난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 멋대로 해석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재명이가 대북전단 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보통은 풍선에 매달아서 북한에 보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지금 경찰에서는 항공안전법이라든지 고압가스 안전법 이런 등을 적용해가지고 못 보내게 하려고 하는데, 페트병에 담아서 성경과 쌀과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그 미국인을 체포할 수 있겠냐 이 뜻입니다. 법리가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소위 세계의 법치 선진국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중국 스파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쌀 성경에 대해서는 죄를 묻는다? 정말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꾸로 간다는 것이에요. 다음, 한반도가 거꾸로 간다 또는 뒤집히려 한다. 지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둘째째로 보시면 미군은 전통적으로 외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별 4인데 이걸 삼성으로 내려앉히고 주일 미군을 삼성 장군인데 사성 장군으로 올리려 한다. 그런 것이 사설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이 얻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재명 정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반도가 거꾸로 가는 거죠. 뒤집히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놀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제가 김어준, 탁현민 콘서트가 있는데, 왼쪽은 저 문재인이고 오른쪽은 털보 김어준이 나왔는데,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빨리 넘깁시다. 근데 이 김어준이가 뭐라고 시작 멘트를 했느냐? 곧 대법관 될 김어준입니다.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김어준 같은 인간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요? 김어준 콘서트에 누가 참석했느냐? 문재인은 참석해. 현지 국회의장 우원식 참석해. 이번에 총리 후보인 김민석 총 출동을 해가지고 아부를 하는 건지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음이야. 이게 그 장면입니다. 김어준이가 저 높은 데 앉아있어요. 건방지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있어요. 거기에 문재인,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이런 인간들이 다 총출동해서 함께 놀고 있는데, 이런 장면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느냐? 없잖아요. 사법부가 막아줍니까? 사법부는 미리 바람에 벌써 누웠어요. 행정부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입법부도 안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반벙어리 아닙니까? 반벙어리 아니에요?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60대 70대에서도 엇비슷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물론 일시적 현상이라고 봐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재명의 독주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전남 목포의 자유마을 회원이신 여러분이 진정한 유일한 대항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을 유일한 세력은 광화문 세력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유일한
대항마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애국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려도 결코 지나친 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전남 목포의 애국동지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유튜브 가족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금의 이재명의 막가는 이 세상,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고 뒤집힐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광화문 세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두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라고, 함께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다. 다행히 광화문 애국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 또 전광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진다면, 지금 당장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노력한다면,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또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밝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시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